여러 가지 그 한계에 부딪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초의 이제 최태민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일부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이제 그 땅들이 이제 쭉 나눠져서 팔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추적들을 계속 해 나갈 텐데 이게 명의만 쫓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 땅을 팔고 그걸 통해서 현금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계좌거래 내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혹시 탈세라든가 이것 때문에 문제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야 어떤 일정한 조사라든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국세청과 금감원에 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모두 거절당했어요.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오라는 건데 영장을 저희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의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범죄 사실이 그렇죠. 없는데 이거 갖고 자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이와 관련된 부분의 범죄 사실을 저희가 적시할 수가 없죠.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따라서 결국 그와 관련된 부분에 조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무척 중요한 포인트네요.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다시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입법적인 해결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최순실 재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 이 뿌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그 형성한 혹시 불법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외곽 정도는 저희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토대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부 다 깊숙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일단 그 전문용어로 왁구는 짜놨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최태민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언제 사실 돌아가실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술을 이제 공적 조서 형식으로 저희가 다 또 확보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 재산의 전모를 밝히는데 분명히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최순실 재산,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그리고 이제 80년대 형성되는 과정, 이것이 범죄가 소명이 되면 특별법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산 환수 특별법, 이제 물론 이게 위헌적 요소를 좀 다퉈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만들어갖고 그 재산을 환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악의 뿌리는 부활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92년도 금융실명제 시행되기 이전까지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공문서 기록 형식으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조사했던 자료 같은 경우는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 접돼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전체를 다 받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일단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그래도 금융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니까요. 야, 저 무척 중요한 포인트네요. 되게 우리가 중요하죠. 보통 재산은 지금까지 추정만 했었고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의혹만 했었는데 이 재산의 뿌리를 찾아간다. 그럼 뿌리를 찾다 보면 결국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밝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건데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놓고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지금 맹점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충동 집을 팔아서 삼성동 집을 샀다? 그리고 그때 최순실이 그 집을 대신 엄마가 가서 집을 대신 샀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옷값을 대납해줬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지금 공동지갑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 대선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친이 쪽에서 어디까지만 물어봤냐 하면 자, 이게 다른 박근혜 당시 후보의 다른 실세 세력들이 있나
이 정도까지만 갔지 이 돈이 어디서 왔나 이런 등등까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6억짜리 집을 팔고 어떻게 10억을 사면 4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네. 이걸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가 최순실의 재산, 박근혜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인중개사까지 직접 불러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집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 밝힐 수 없는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방송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 다음에 또 나오려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법정에서 일부 또 아마 충분히 나올 겁니다. 예, 저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방송에 나가서 잘못 얘기해서 현재 특검 수사에 또 노를 끼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세월이 지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러면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수사관이 아니라 특검 보러 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니 농담이고요. 그런데 자 이제 공모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최순실 공무 해서 이 작업이 진행됐다. 특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특검에 공식적으로 보도한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수차례 계속해서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특검 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또 그 이외에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술했던 분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역시 예를 들면 저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또 그 증언들을 또 뒤집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또 벌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했던 부분이 그 수사기밀 누출이었고 이것이 이제 이제 피의자들한테 넘어갔을 경우엔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방어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일부 기소되지 않은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이게 또 현재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또 수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게, 저도 이제 우병우 수석, 국정조사 나오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국민 현상 수배를 해갖고, 그 셀프 수배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고 그냥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현상금도 모으고 그랬는데,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특검도 우병우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심지어는 윤석열 특검이 학교로는 6년 선배고 그리고 연수원 기수로는 4년 후배인데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선배님 그러고 모셨던 우병우 수석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별로 안 친하시답니다. 우병우 수석하고요? 일단. 윤석열. 윤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검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원래 이제 특별수사관들이 특검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관들 수사를 하고, 이 특별수사관들을 백업하는 방식으로 파견검사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별수사관들이 주도해 사건을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검사들은 이걸 수사 보조해주는 역할이 원래 특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이게 워낙 이제 짧은 단기간에 수사 성과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무래도 특별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팀장을 전체 수사팀장으로
없는 직책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없는 직책이죠. 그래서 그게 거의 그렇게, 특검보하고 비슷한 지위를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파견 검사들을 총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파견 검사들한테 힘이 실려서 이번 수사가 진행된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병우 건.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번에 그 파견 검사들 각각의 대부분 특별수사관들을 1대1로 다 매치시켰습니다. 어허. 예, 이번 특검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뭐 특별수사관들은 따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특별수사관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 현재 나와 있는 파견 검사들하고 거의 1대1로 매치되어서 같은 방에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때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아예 수사 주도권을 특별수사관한테 주는 방식으로. 아, 파견 검사가 아니라 네, 어쨌든 검찰 조직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서 특별수사관을 전면에 내서 수사까지 진행. 영향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기호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병우 수사가 착수가 늦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수사 로직상 법률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 2조 9호 10호를 보면 대부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들이 밝혀짐을 전제로 이 사건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사건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적 직무유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병우 수석 이름이 두 번이나 다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국정농단에 대한 사건들이 선행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있었네.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뒤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1차 기각되면서 다시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일단 수사의 수사력을 거기다 그쪽에다가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우병우 수사를 저희가 한 15개 정도 혐의를 잡고 여러 가지 제보는 한 100개쯤 들어와 있다고요? 제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제보 중에 사실 저희가 이게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 부분 다 정리하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저희가 한 15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단 저희가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그게 아닌 부분들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15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 그죠?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민정수석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여러 행정관들이나 파견검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특검 연장이 되지 않을 분위기다 보니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데 참고인으로서 소환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소환에 불응하면 특검으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지 못했던 부분, 이제 그게 저희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발부되었다면 그 탄력을 받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후 관계를 좀 바꿔서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나중에 영장이 기각되는 걸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거꾸로 저희가 이제 회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적으로 좀 되었더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까. 우병우를 중심으로 한 그 외곽 라인을 먼저 수사를 하고